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이 장마권에 들면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장마 전선이 활성화하며 곳곳에 게릴라 호우를 쏟아부을 거란 예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장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일단 서울은 소강 상태인 것 같은데 비가 아직 많이 오고 있는 곳이 있죠? 네, 가장 강한 비는 주로 남해안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CCTV는 경남 창원 마창대교 모습인데요. 교량을 지나는 차들 대부분 전조등을 켰고 속도를 줄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차량 뒤로 물보라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산 부근 부산 외곽순환선입니다. 시간당 10mm 안팎의 장대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차량이 전조등을 켠 채 속도를 줄이는 모습입니다. 빗길에서는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20% 가까이 늘어납니다. 반드시 감속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에 이어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는 충남 서해안 지역입니다. 충남 서천 공주선의 추동 부근인데요. 지금은 비가 강하지는 않지만 바람이 강해지며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산 사패산 모습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비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들었지만 바람이 여전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후 늦게부터는 다시 강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내일까지 국지성 호우가 이어진다고 하는데 지역마다 얼마나 오는 겁니까? 네, 오늘 오전까지는 동해안과 경기 북부, 남부 내륙에 시간당 20에서 4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늦은 오후부터 밤까지는 수도권과 충청, 강원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에 비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이어 장마전선이 남해안으로 이동하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남부와 제주도에 호우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지역을 옮겨다니며 폭우가 쏟아지는 게릴라 호우가 이어지는 겁니다.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200mm 이상, 전남과 경북 북부 내륙, 남해안에도 12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수도권과 강원, 충청, 남부지방에도 30에서 10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네, 그럼 장마 전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 같습니까? 네, 이번 장맛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장마 전선도 먼 남해로 잠시 물러나며 숨고르기를 하겠는데요. 하지만 목요일쯤 다시 북상해 중부에는 금요일까지, 남부와 제주도에는 토요일까지 비를 뿌리겠습니다. 장마 시작부터 호우를 동반하며 비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축대 붕괴와 산사태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정부가 호우 대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오늘 새벽 3시부로 가동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제주와 남부지방에서 시작된 호우특보가 오늘 새벽 충남과 전북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같이 조치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밤사이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서울 일부 하천에서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아침 8시를 기준으로 청계천과 성북천, 정릉천, 우이천 등 하천 4곳의 산책로와 진입로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안전사고를 대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예상 시기가 다가오면서 여야 여론전도 점점 치러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과거 사드 괴담 논란을 소환하며 야권의 오염수 공세 반격에 나섰고 야당은 우려 제기하면 괴담이냐며 단식 투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가 성주를 방문한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오늘 오후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드 전자파 안전성 논란으로 어려움을 겪은 성주 참외 농가를 방문합니다. 사드 전자파가 무해한 수준이라는 최근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부각하며 참외 시식도 할 예정인데요. 김 대표는 사드 괴담 실태를 파악하러 간다며 환경 영향 평가 결과 발표가 왜 이렇게 늦어진 건지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왜 5년 동안이나 묵혀놓고 질질 끌며 뭉갠 것인지를 밝혀내야 합니다. 누군가 커다란 힘을 가진 권력자가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내지 못하도록 하며 지연시키도록 압력을 넣었을 개연성이 농후합니다. 네, 윤재욱 원내대표도 사드 사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의 미리 보기였다며 거들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사드 전자파 선동이 괴담으로 판명됐지만 아직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드 사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의 미리 보기와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괴담 선동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수산업계를 위해 수산물 시장과 횟집에서 릴레이 회식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다음 달 전국 순회 장외 투쟁을 예고한 민주당 지도부도 총력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핵 오염수가 바다에 뿌려지면 주워 담을 수 없고 시간이 얼마 없는데 정부 여당이 국민 우려를 괴담 치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이 태평양 도서국들의 오염수 반대 연대 촉구 서한을 보내자 외교부가 유감을 표한 것을 두고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후쿠시마 그 오염 처리수를 마시겠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약수터냐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국제사회에 우리 민주당이 그 약수터 좀 폐쇄하자, 국민 건강에 해롭다고 하니까 그 약수터가 아까워서 그런지 왜 폐쇄 운동하냐 지금 그렇게 항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국민의힘 횟집 회식은 위선이자 국민 모독이라는 비판도 나왔는데 역시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이 병 주고 약 주고식 횟집 투어에 기가 찹니다. 일본의 핵 폐수 방류를 지지하고 그로 인해 수산물 소비가 줄어드니까 횟집 투어를 가는 건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앞서 민주당 윤재갑 의원에 이어 오늘 우원식 의원이 추가로 단식에 동참했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 농성을 선언하는 등 오염수를 둘러싼 여야 장외 공방이 점점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교육부에서 중요한 발표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교육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는데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던 공정수능의 가이드라인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킬러 문항으로 불리는 초고난도 문항에 대한 분석도 나올 전망인데요. 앞서 교육계와 사교육업계의 이권 카르텔까지 거론했던 여당은 지금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정부 방침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의식주는 이제 옛말이고 이제 학식주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사교육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수능을 불과 5달 남기고 나온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일으켰다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교육을 정쟁화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추가 교육 대책도 걱정됩니다. 지난주 교육부가 발표한 공교육 강화 정책을 보면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내용이 아닌가. 정말 알 수 없는 입장입니다. 총선을 앞둔 데다 교육 분야가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부 대책 발표 이후에도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교육부가 오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공정한 수능의 출제 방향을 발표하면서 최근 논란이 된 킬러 문항의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신지원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오늘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 내놓게 된 이유가 뭡니까? 교육부는 오늘 오후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합니다. 앞서 교육부는 통계청과 함께 전국 초, 중, 고등학생 7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사교육비를 조사했는데요. 지난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사교육비는 총 26조 원으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7년 이후 최대치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학생의 월 평균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을 보면 초등학생이 37만 2천 원, 중학생이 43만 8천 원, 고등학생은 46만 원에 이릅니다. 최근 5년 사이 50% 넘게 급등한 겁니다.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자 교육부는 지난 4월 10년 만에 사교육비 대응 전담 조직을 만들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지난 22일부터 2주 동안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어제까지 사흘 동안 중복 사례를 제외하고 모두 4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카르텔 신고로는 사교육업체와 수능시험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가 6건, 그리고 끼워 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4건이 있었습니다. 또 부조리 신고로는 교습비 등 초과 징수와 허위 과장 광고가 각각 4건씩 접수됐고, 기타 교습시간 위반이나 의견 제출은 26건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 후에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나 교습 정지 명령,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가 오늘 초고난도 문제, 킬러 문항도 공개할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최근 3년간 수능과 지난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이른바 킬러 문항 사례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킬러 문항은 최상위권 학생들을 줄 세우기 위한 문제로 정답률이 10%, 20% 수준의 초고난도 문항으로 통합니다. 이달 초 6월 수능 모의평가 이후 킬러 문항이 문제가 되면서 담당 교육부 국장이 교체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도 사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 범위 밖에서 이런 초고난도 문항을 출제하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변별력 확보에 필요한 초고난도 문항과 킬러 문항의 차이가 뭔지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오늘 교육부가 발표하는 킬러 문항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2024학년도 수능 출제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김기현 대표가 경북 성주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사드 기지가 있는 곳인데 뭐 가는 이유가 있겠죠. 네, 지난주에 이 환경 영향 평가의 결과가 무려 6년 만에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2017년도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사드 전자파가 심각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민주당이 주장을 했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한 기억들을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심지어 성주에서 나고 있는 그 유명한 참외를 전자레인지 참외라고 부르면서 괴담을 퍼뜨렸던 세력들까지 이 대한민국에 버젓이 존재했는데, 이런 이들이 과학에 따라서 분명한 사실이 입증이 되게 된 것이죠. 네. 성주를 찾아서 그동안 있었던 우려를 다 불식시키고 과학이 근거한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과정들을 오늘 김기현 대표와 사무총장 등 일부 지도부가 성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최 의원님 안 가시고요. 네, 최고위원들은 열심히 또 방송 등 지금 이런 일들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그 농가들과 간담회는 예정이 되는 것 같고, 그럼 예. 거기서 참외도 먹는 겁니까? 참외도 먹고 또 참외도 하나 보내준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 다음 회의 때는 네. 또 성주 참외를 회의에서 볼 수 있겠네요, 저라면. 그 성주 참외가 뭐 대한민국에서 워낙이나 유명한 참외인데 이제 그런 상징적인 과일 하나를 올려놓고 우리 정치권이 있어왔던 과거의 역사들을 하나씩 되짚어보는 일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당시 성주에서 사드 반입을 두고 얼마나 갈등이 초래됐었는지를 고민해보게 된다면 정치권의 역할, 이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성주를 내려간다고 하니까요. 가셔서 그 참외만 드시지 마시고 여전히 이제 그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네. 우리 성주 시민들, 국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대하시는 단체들도 있고 하니까 만나서 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든 아니면 기존의 입장을 얘기하든 설득을 하고 하는 게 집권당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가 나오자마자 물론 저도 뭐 환경영향평가 결과만 봐서는 뭐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저걸 놓고 마치 이제 다시 민주당 탓을 하기 위해서 또 공세를 피는 거는 글쎄 많은 국민들 보실 때 집권 여당답게 행동하는 게 맞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 네. 근데 다만 저는 뭐 구체적 내용까지는 제가 뭐 전문가들 못 보겠습니다만은 이번 결과에 대해서도 뭐 그쪽 반대하시는 분들이랄지 네. 우리 당에 계신 반대하시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투명하게 조사됐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전략적 환경평가가 돼야 되는데 영향평가가 돼야 되는데 이 부지를 축소하다 보니까 이 소규모로 진행이 됐다. 3차 같은 경우는 이 사계절을 놓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네.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뭐 어떤 SOC일 때도 마찬가지고 네. 사계절을 봐야 되는 그렇지 않고 한 3개월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다음 미국의 뭐 항공 뭐 연방청인가요? 그런 데 같은 경우 사드가 운용 시스템에 따라서 어떻게 운용하냐에 따라서 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집권당에서 저기 반대하시는 시민들, 뭐 단체들,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도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민주당에서 그런 우려 또 비판을 하고 계시는 거고 이게 2017년 9월에 얘기가 나왔었고 5년 뒤에 지금 발표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필요하면 감사도 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김기현 대표의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서 강하게 질타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런 일들이 정확하게 국민 앞에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가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6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다면 그 영향 평가로서의 의미 자체가 퇴색될 수밖에 없는 일이겠죠. 네. 아직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은 의도적으로 이런 영향 평가 결과 발표를 지연시킨 것은 아닌가.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는 만큼 여기에 대한 분명한 사실구명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월성 원전에 대한 경제성 평가 조작,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했는데 해당 공무원들이 자료까지 지워가면서 했던 불법과 부정행위들이 민낯으로 고스란히 드러났던 과거들이 있습니다. 네. 혹시 모를 일들이 지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개 과정에서 석연찮은 일들이 있었는 건 아닌지 확인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최근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잇따랐고 여당에서는 횟집 가는 챌린지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거랑 좀 연결이 돼서 그러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횟집도 가고 뭐 이런 거 괜찮습니까? 일단은 또 감사원 감사한답니까? 유병호 감사원은 사무총장이 하는 감사를 한다는 얘기죠. 이 정부 지금 감사원은 우리 국민들 많이 보다시피 너무 정치적 감사를 많이 하고 네. 전 정부를 타깃으로 한 감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민권익위는 감사원법을 위반했다고 현직 감사위원이 폭로를 했습니다. 예. 본인들 결재도 안 했는데 나갔다는 거예요. 그 지금의 감사원이 또 무슨 감사를 하겠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이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감사하겠다는 건 아니고 필요하면 하겠다. 필요하다 뭐 이 정도 취지였습니다. 그렇습니까? 하겠죠. 뭐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나면 감사원 하면 뭐 예상되십니까? 바로 이제 검찰 조사할 겁니다. 그럼 뭐 예상됩니까? 압수수색 할 겁니다. 그리고 소환할 거고 모든 걸 다 뒤집어 놓을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민생 경제고 모든 게 어려운데 정치적 감사를 하는 게 맞냐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횟집 가는 부분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그 공개 최고위원 때 네. 서영교 최고위원이 소개한 발언도 있는데 일본의 그 경제산업상이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 경제부총리나 네. 아니면 산업부 장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니시무라라는 분이 장관인데 일본의 시민들하고 환경단체가 이 장관에게 요구를 했답니다. 네. 그렇게 정부에서 안전하다고 하는데 이 정부는 일본 정부겠죠. 네.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음용이나 우리가 생활용수로 쓰면 어떻겠느냐. 쓰면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장관이 그랬다는 거예요. 일본 장관이. 이 본인들은 이제 우리는 원전 오염수라고 하고 본인들은 원전 오염 처리수라고 하니까요. 네. 이 처리수를 음용이나 이 생활용수로 쓰면 적극적으로 피폭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일본 장관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좀 이따 얘기 나누겠습니다만 중국과 러시아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호주를 비롯한 태평양 18개 국가가 모두 반대하면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다가 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콩과 마카오는 이거를 방류하는 순간 후쿠시마현 농수산물이 아니고 전체 일본 수산물을 금지하겠다고 했어요. 수입 금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우리 정부는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우리 국민 세금을 일하는 분들이 일일 브리핑을 하면서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고장난 횟수도 좀 줄였어요. 그 알프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정화장치. 그 얘기하고 있고 매일 안전하다. 저는 들을 때마다 사실 제가 낸 좀 세금이 아깝기도 합니다. 우리 정부 관리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국민의당 지도부께서 뭐 회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괴담을 민주당과 일부 시민들, 이게 일부 시민입니까? 최근 여론조사에 우리 국민 84%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잠시만요. 그 여론조사 얘기가 나오면 저희가 또 이 데이터를 확인해야 돼가지고요. 그렇습니까? 예, PD께서 그거 한번 확인 좀 해주십시오. 80%. 84%. 예, 84%라고 합니다. 확인 좀 해주십시오.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얘기를 안 할 거고 그랬군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절대로 반대하기 때문에 소개해드린 거. 그래서 저는 집권 여당 그 지도부께서 평시 같으면 회도 드시고 닭도 드시고 소고기도 드시고 뭐 성주 참외나 뭐 수박도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건 뭐 저는 많은 어민들 입장에서나 수산업계 종사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 수산업계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그거를 막거나 그거를 저지시키거나 할 행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들 일부 국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84%가 넘는데 국민들 탓하면서 이거로 하는 거는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보여주기식 정치를 하는 거 아닌가. 정쟁을 삼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론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민주당 입장에서 시정일관 하고 있는 얘기가 이 모든 정치적 쟁점을 후쿠시마 오염수로 일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적극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움직이고 있는 동향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IAEA라고 하는 국제 원자력 기구가 어떤 결론 보고서를 내는지에 따라 과학적인 근거로 움직이겠다는 얘기를 시정일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미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엄청난 방사능, 이 오염수가 해양에 그대로 방류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해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고 지금 있게 되는 이 알프스라고 하는 정지 장치를 통해서 이 실질적인 정화가 된 오염수가 방류가 됐을 때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들을 과학적으로 따져 묻는 일이 대한민국 국민들께 더 선행돼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만으로 우리 바다가 전부 오염돼서 큰일 날 것처럼 선동하게 되는 일은 지금 현업에서 정말 열심히 하루하루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수산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또 횟집 등 실질적인 자영업에 나서고 있는 분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학에 근거한 정치적 활동을 하겠다가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이런 오해 때문에 지금 점점 손님이 끊기는 것 아닌가 걱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민의힘의 지도부까지 나서서 같이 문제가 없으니 함께 여기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 제가 찾았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요미우리 신문과 한국일보가 한 거고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18세 이상 한국인 1000명 그리고 일본인 1017명을 대상으로 공동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우리 국민 84%는 반대를 했고요. 찬성은 12% 정도 나왔다는 여론조사입니다. 숫자를 말씀하시면 이렇게 좀 설명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민주당에서는 단식 투쟁하는 의원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우원식 의원도 지금 단식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원내 의원들끼리 좀 공감대가 있습니까? 누구 이어서 계속하자?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개개인이 다 헌법기관들인데 본인들이 판단해서 더 이상 이게 왜냐하면 이제 며칠 뒤면 7월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7월 되면은 IAEA 최종 보고서가 나오고 지금 우리 시찰단이 아직 결과를 내놓지 않았거든요. 네. 저는 그것도 사실 납득이 안 되는데 갔다 온 지가 상당히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갔다 와서 뭘 봤는지 결과가 뭔지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가 독자적이고 우리가 자주 독립국가인데 그럼 우리가 가가지고 봤으면 우리 입장을 내놔야 되는데 여전히 IAEA가 나오면 내놓겠다. 이런 식으로 좀 비춰지거든요.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한 7월 20일쯤 넘으면 그 이후에 일본이 벌써 이제 이미 시운전이라고 하나요? 방류를 위해서 그런 걸 거의 마치고 있다고 합니다. 외신 보도를 보니까 네. 그런 방류의 초입기가 들어갔는데 이런 상황에서 절박함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있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단식을 하신다고 저도 보도를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절박함으로 느껴지고 있고 지금 야당과 많은 국민들 요구하는데 너무 정부가 이거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우리 윤석열 정부는 입장을 좀 밝히고 국민들 좀 안심을 시키고 우리가 방류를 저지하겠다든지 아니 지금 국민의힘 정권 아닙니까? 근데 2년 전만 하더라도 방류 저지 결의안까지 냈었어요. 그러면 빨리 좀 입장 정하고 우리 국민들 안심하게 방류를 현 상황에서는 방류할 수 없다. 입장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론조사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 리서치에 의뢰를 한 거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이 정도까지 해야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론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주제. 네,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어떤 방식으로 묻고 또 국민께 의견을 구하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론들이 변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많은 과학자들이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이 과도한 괴담 혹은 우려 제기들이 국민 삶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한국 원자력학회 등 핵심적으로 이 방사능 문제 그리고 오염수에 대한 위험성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나서서 이 문제 대한민국 국민에게 미치는 해가 크지 않을 거다. 아니 없다까지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들과 공개 토론하자고 제안합니다. 민주당의 의원들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걱정하고 우려하면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 수준들을 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만약에 여기에 자신 있게 응할 수 있다면 이재명 대표와 원내대표 등 강력하게 장외에 나가서 국민들에게 목소리 높이기 전에
이러한 과학자들의 토론에도 함께 응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국민들께 있는 그대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전 오염수 논란은 방류할 때까지도 방류 이후에도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김남국 의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윤리심사 자문위 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일단 위원장 같은 경우는 오늘 안에는 결론 내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논란이 불거진 게 5월 초입니다. 어린이날 연휴 있을 때 불거졌고 그리고 14일 날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을 했죠. 그 이후에 윤리특위에 제소가 됐고 지금 과정까지 오게 됐습니다. 일단 징계 수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까요? 전망을 좀 해볼까요? 오늘 징계를 결정한 데서 최종 수준은 아닙니다. 참고로. 네. 이건 심사자문위원회 외부 사람들이 결정이고요. 이걸 참고해서 국회 윤리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네. 저는 최고 순위인 제명 결정이 나오는 것이 거의 확실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유는 관련된 내용에서 본인이 소명하고 있는 그대로의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요구했던 자료들조차도 다 내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미 나오고 있는 얘기들처럼 국회 의정 활동하는 기간 동안 코인 거래를 했던 것. 네. 최근에 나왔던 일 중에 제일 심각한 것은 연말에 이 본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산 등록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연말에 가지고 있던 현금을 코인으로 사고 그러면 이제 12월 30일자 기준으로 코인은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사라져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연초에 다시 이것을 매각하게 되는 일들을 반복했다고 하는데요. 의도적으로 국회의원, 공직자로서 재산 신고를 공지해야 되는데 이 일을 회피했다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여기에 대한 김남국 의원의 해명 지금까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복합적인 의혹들만 종합해 보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 의원직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판단, 국민적 눈높이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보충 설명 조금 해드리면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문이기 때문에 일단 어떤 결정을 내리면 윤리특위에서 그걸 토대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그리고 제명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 표결이 필요하죠. 표결에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제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명이라는 조치는 상당히 엄중하죠. 왜냐하면 우리 헌정사에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한 건의 제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독재 시대 때 네. 박정희 독재 시대 때 있었기 때문에 제명이라는 게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이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건이 불거졌을 때 느끼시는 어떤 상실감이랄지 분노랄지 이건 충분히 뭐 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또 회기 중에 있었다는 부분은 본인도 이제 대국민 사과를 했죠. 근데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상당히 독립적 기구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잘 판단을 해서 올리면은 뭐 공개 사과, 공개 경고가 있고 이제 출석 정지가 있고 30일. 예, 가장 무거운 게 제명인데 어떤 걸 결정할지는 사실 뭐 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할 텐데 자, 여기 기준은 말 그대로 국회 윤리특위이기 때문에 네.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손상이랄지 이런 윤리적인 부분을 주로 볼 겁니다. 그런데 이제 김남국 의원 건은 이제 상임위 때 코인 거래를 했다는 윤리적인 부분들, 네. 또 하나가 이제 뭐 자금 출처랄지 비정상 거래랄지 사전에 무슨 정보를 얻었냐.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최근의 보도를 보면은 뭐 자금 출처 이런 것들은 전혀 비정상적인 게 없다. 이런 보도 좀 봤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만약에 윤리적인 부분을 본다면 그 수위에 맞는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게 뭐 어느 정도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올라오면은 여야 이제 국회 윤리특위에서 논의를 하겠지요. 이게 어떻든 윤리특위에서 논의가 되고 본회의에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당내 의원들이 결단을 해야 되고 당 지도부도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혁신위에서 혹시 어떤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우리 민주당 혁신이요? 예, 혁신위가 지금 그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는 한번 이제 쇄신안을 지난 내놓잖아요. 금요일인가요? 예, 예. 발표한 적부터 예. 기사로 봤습니다. 근데 이 내용까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혁신위가 관련된 내용을 낼지 뭐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윤리특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예.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면 그거를 가지고 본회의에서 이제 어떤 뭐 표결 절차가 됐던 뭐 의결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맞춰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징계 수위가 어떻든 간에 지금 구조상 민주당이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여쭤본 건데 당에서 민주당에서 어떤 그런 결단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169석의 힘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애당초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 나왔으면 여론이 이렇게까지 일파만파악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가끔 방송 나와서 이제 얘기하시는 민주당 의원이나 그리고 민주당에 있는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지금 이제 당을 나가서 무소속이 된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강경하게 비판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여론적 부담이 따르는 걸 호소하기도 합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들이 쭉 모여서 김남국 의원 이거 의혹이 사실이면은 국회의원직 수행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뒤로 난 다음 그 젊은 청년 정치인들을 향해서 쏟아졌던 맹비난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민주당에서 지금 김남국 의원을 처리하기 위한 정말 국민적 눈높이에 맞게 사법적 처벌 이전에 도덕적으로 그 정치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그 공간들을 열어줄 의지가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이 민주당의 혁신위원회가 꾸려졌으니 이미 당 밖을 나간 인사를 하더라도 이렇게 코인 문제 등 잘못된 일이 있으면 엄단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최소한 오늘 윤리심사 자문위원회가 자문기구로서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릴 건데 네. 여기서 중징계든 경징계든 나름대로의 그 최종적인 결단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첫 번째 메시지가 저는 매우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자문위 결과가 너무 낮다고 해서 여당에서 비판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저희는 비판할 겁니다. 독립적인 건데요? 독립적인 기구지만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그 자문위의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존중은 합니다만은 현재 김남국 의원이 정상적으로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기존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4차 회의가 예정이 돼 있고요. 오늘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한번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1년 17일 만인가요? 미국 생활을 마치고 지난 토요일에 귀국을 했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거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1년 17일 만입니다. 여러분은 고통을 겪으시는데 저희만 떨어져 지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미국에서 1년여를 지내고 돌아온 전 대표에게 또 후보 경쟁을 했던 라이벌에게 먼저 전화를 했다라는 아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먼저 전화가 와가지고 짧게 통화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뭐 여기서 구체적인 어떤 뭐 좀 의미 있는 이야기 오는 걸 그냥 인사 정도라고 의미 있는 얘기는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본인이 어떤 길을 가게 될 거냐라는 건 본인만의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 당의 상황과 그 다음에 당이 얼마나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공간을 열어주고 또 그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해져야 되겠죠. 네, 신경민 전 의원 라디오 인터뷰에 괄호가 하나 빠졌네요. 하나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먼저 전화를 해서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어떤 내용? 이낙연 전 대표와요. 예. 근데 일단 들어오셨으니까 지난 4월에 저 현장이라면 안 되죠. 빈소에 갔었는데 지난 4월에 이제 장인상 받으셨을 때 그때도 한 30분 정도 계셨나요?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주로 이제 그 당시 이낙연 전 대표께서 본인 책 대한민국 생존 전략이나 그 책이 이제 곧 나올 거다 얘기하시면서 그 관련된 얘기 많이 하셨고 그 뭐 윤석열 정부랄지 뭐 어제도 말씀하신 대로 그제 말씀하신 이런 얘기들 뭐 나라 돌아가는 거 이렇게 좀 위험하다 위기다라는 말씀들 나눴는데 어제 통화에서는 일단 들어오자마자 통화하신 내용이면은 구체적인 무슨 뭐 어떤 얘기를 하시다기보다는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들어오시면 보자고 하셨으니까 이제 건강 문제도 물어보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6월달에 미국 떠나가지고 유럽 가서 강연도 꽤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차례 강연. 그런 관련된 얘기를 가볍게 나누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만나는 약속 같은 건 아직 얘기가 나오는 게 없습니다. 뭐 저는 들은 거 없습니다. 근데요, 바로 약속을 잡았을까 싶긴 한데요. 예. 이낙연 전 대표죠. 이낙연 전 대표가 들어와서 윤석열 정부를 좀 강하게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드셨어요? 민주당에 몸담았던 인사로서 첫 번째 일성이 본인의 정치 활동 공간들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인데요. 근데 속내는 현 정부에 대한 비판보다도 지금 처해져 있는 민주당에 대한 불만,
아쉬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민주당 내에서 이낙연 전 대표 영구 제명해라. 예. 이런 목소리가 나와서 수만 명씩 여기에 동의하고 했던 게 바로 얼마 전까지의 일입니다. 그 조금 전 신경민 전 의원이 메시지를 강하게 내고 있는 것처럼 또 이낙연 전 대표에게 어떤 공간들을 내어줄 것인가가 당내에서 이제 합의들이 돼야 될 텐데 지금 나오고 있는 메시지를 보면 무슨 여름철이 되면 수박 논란들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지금 버젓이 민주당에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죠. 네. 더군다나 이제 풀어야 될 가장 큰 감정적인 문제 하나가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에 이재명 후보와 세게 붙었는데 네. 여기에서 대장동 문제를 이제 끄집어내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많은 의혹들이 제기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가장 근본적인 얘기들의 많은 일들이 이낙연 전 대표를 통해서 나왔던 만큼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당내에서도 정리 조정하면서 걸어가야 될 길이 내부적으로 훨씬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윤영찬 의원의 인터뷰를 종합을 해보면 일단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상을 못했는데 비교적 생각보다는 정치를 다시 해보겠다 어떤 그런 의지를 표명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아까 저희가 녹취로 들려드렸지만 당이 공간을 열어주고 역할을 판단하는 부분이 분명해져야 된다. 이걸 종합을 해보면 이낙연 전 대표는 의지가 있으니 공간을 좀 달라 이렇게 읽히기도 하거든요. 우리 김병민 최고가 민주당에 대해서 예. 관심이 많으시군요. 우리 당 상황인데 저는 이제 어제 귀국을 토요일 날 예. 하시면서 일성이 윤석열 정부의 모든 것이 엉망이기 때문에 이걸 재정립하는 걸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이제 대외관계를 얘기하셨어요. 전 충분히 이낙연 대표는 당대표도 역임하시고 총리, 문재인 정부 총리를 지내셨고 어떤 큰 정치인 아닙니까? 네. 우리 민주당의 자산이고 크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자산입니다. 정치 쪽에서. 이런 이낙연 전 대표가 들어오시면서 얘기한 부분들은 이거는 단순히 민주당 소속이니까 그런 얘기 할 거다 이렇게 당내 얘기나 해라 이렇게 쏘아붙일 게 아니고 저는 새겨들을 얘기는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낙연 전 총리가 미국 워싱턴에서 연구 활동을 또 하셨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보면은 또 해외에서 나가서 보면은 많이 보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 국내는 뭐 아예 제가 볼 때는 손을 놓고 있다시피 하죠. 경제 민생 부분은 다 놓고 있고 외교 안보 나가기만 하면 참사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제가 민망할 정도의 비판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밖에서 1년간 연구활동하면서 지적한 부분이 있으면 저는 뭐 좀 정부 여당이나 대통령실도 좀 새겨 듣고 진짜 직접 듣고 싶은 말이 있으면 책을 보든 만나서 듣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고 봐요. 통합의 자세가 필요한 거고 예. 저는 이미 이낙연 전 총리께서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네. 정치인이고 지금도 유력한 정치인이시죠. 그 당내에서도 뭐 아까 잠깐 거론하셨기 때문에 하면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지자들한테 공개적으로 자제와 질타를 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님은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다. 네. 그런 식으로 모욕적으로 공격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런 공격들하는 당원이 제명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수박이라는 이른바 예. 논쟁하는 제명도 되고 윤리감찰단에다가 총선 예비 후보자들에 대해서 감찰까지 지시했어요. 이재명 대표. 한 10여 차례 넘게 공개적 지시까지 했고 이런 부분들은 이낙연 대표님을 주변에 계신 분들도 다 알 겁니다. 이미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이랄지 당 지도부의 어떤 입장이랄지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저는 뭐 당장은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본인 누구 만나실 분들 많이 만나고 그다음에 책 관련된 행보를 하고 하면서 이제 정치를 어떻게 하실지 고민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두 분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그 당의 지도자급 인사가 두세 명이 이렇게 활동을 넓히고 메시지를 내면 어떻든 당에서는 조금 지지자들이 혼란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국민의힘도 이준석 전 대표가 말을 많이 하면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부인하기 어려울 게 이재명 대표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가게 되는 거 혁신위를 띄우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있었던 이혜경 위원장이 문제에 봉착하고 혁신위가 제대로 혁신할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를 하니 여론조사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안 됩니다.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주시면 예, 가능합니다. 뭐 아무튼 예. 그런 과정 속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결국은 혁신에 대한 내용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퇴로부터 비롯된다는 얘기들을 이곳저곳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럼 자연스럽게 뒤따라서 나오게 되는 게 이낙연 전 대표가 그 공간에 따라서 역할을 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보완제로서의 역할로 내년 총선을 함께 나아갈 수 있기보다는 대체제의 성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정치는 어렵고 늘 이렇게 복잡단단한 상황에 놓여져 있게 되는데 네. 이걸 얼만큼 갈등을 잘 봉합시키면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내딛는가 여기에 대한 지도력과 리더십이 내년 총선이 결정질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귀국을 했으니까 가장 첫 행보로 뭘 할지 그것도 좀 관심일 것 같고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짧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향자 의원이 신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한국의 희망. 국민의힘을 조금 착안한 것 같습니다. 당명 평가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국민의힘의 당명이 꽤나 마음에 들었던 예.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뭐 당명 잘 졌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양양자 의원이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비전이 있더라도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기존의 민주당에서 사실 여러 사람들과 정치를 하는데 1차적으로 실패를 했고 네. 그리고 난 다음 나와서 현재 있는 300명 국회의원들 중에 누구와 함께 정치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갑자기 22대 국회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비전을 과연 얼만큼 국민들께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을까? 약간 좀 회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양양자 의원이 과학기술인이잖아요. 예. 그래서 반도체 전문가. 반도체 전문가, 과학기술인으로서 꾸준하게 그쪽에 관한 비전들을 제시합니다. 이 창당에 대한 성공과 정치적 성패를 떠나서 그런 목소리들이 좀 울림 있게 대한민국 정치 변화에 작은 밑거름이라도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양자 의원은 광주잖아요. 지역구가 민주당 그렇죠. 출신이고요. 예. 지금 현재는 민주당 무소속이고 입장에선 좀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그렇습니까? 않은데 일단 저는 양양자 의원은 뭐 개인적으로 좀 압니다. 아는데 그 상당히 결단력 있고 결기 있는 정치인인데 오늘 창당 발기인 대회를 하니까 나름의 뭐 소신을 가지고 잘 펼쳐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예.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 현재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의 무슨 반도체 특위 위원장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 일단 탈당을 그게 하고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입니까? 예, 국회 반도체 국회는 특위가 아닙니다. 아니고? 국민의힘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정치를 출발은 민주당으로 했지만 현재 소속은 아닙니다만 가깝기로는 국민의힘과 여당과 가까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태섭 의원도 그렇고 양양자 의원의 어떤 창당 이런 작업들이 이런 부분들이 현 집권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누가 같이 하는가 이런 것도 있고 조금 더 이제 가져가려면은 무당층이 단순히 존재한다고 해서 양당 거대 정당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면 될 것이다. 그거는 너무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양 의원도. 예. 왜냐하면 이런 비전과 함께 어떤 총선이라는 큰 전국 선거에 따른 뭐 어떤 인물, 그다음에 구도 여러 가지가 맞아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양 의원이 이제 막 시작하지만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앞길이 탄탄대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예. 내년 뭐 총선을 앞두고. 양양자 의원도 그렇고요. 지금 네. 신당 창당을 선언한 금태섭 전 의원도 그렇고요. 민주당에서 시작을 해서 국민의힘 쪽에 소속이 됐던 분도 있고 소속이 안 됐던 분도 있긴 하지만 일단 가까운 분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금태섭 전 의원은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금태섭 전 의원도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에 저희 캠프에도 합류를 했다가 중간에 이제 거리를 좀 뒀던 적이 있습니다. 네. 가지고 있는 좋은 경쟁력이 있는 정치인들입니다. 금태섭 의원은 중도 외연 확장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철학이 확고하죠. 국민들에게 가장 각인이 됐던 건 조국 전 장관의 아들 문제가 터졌을 때 청문회 자리에서 내 스승이 조국 교수님이다 네. 라고 하면서 요목조목 민주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었던 측면들을 잘 기억할 겁니다. 근데 다시금 양양자 의원처럼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래서 누구와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정치 문제에서 늘 부딪혀 왔거든요. 네. 갖고 있는 좋은 가치와 철학을 어떻게 이번 총선이 열린 큰 장에서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을지 또 다른 측면에서의 정치력으로 다른 사람들이 포섭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데 네. 후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습니까? 다만 좋은 비전들을 내면서 양당 정치가 국민들께 실망을 주고 있는 측면에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역할들을 그래도 중간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좀 도와주는 것 같은데 그것도 부족합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대통령 선거의 주자로서도 이 금태섭 의원도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상적인 측면에서의 대한민국 정치를 늘 바라보고 있지만 현실의 한 발을 땅에 딛고 하나씩 전진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는 너무 멀리 이상만 찾아서는 또 변화가 어렵거든요. 그 지점에서의 나름대로의 선택적인 이 합리적인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전망이 어떻든 오늘 이후로 아마 삼지대 얘기가 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도록 하죠. 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그너 그룹의 반란이 극적으로 마무리되며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과 그 용병들의 거취와 안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이들의 무장 반란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프리고진은 일단 루카셴코 대통령의 중재로 러시아를 떠나 벨라루스에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안전을 담보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AP통신은 러시아와 가장 밀착한 동맹 벨라루스에서 프리고진의 안정을 장담할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미하일 카시아노프 전 러시아 총리도 BBC와의 인터뷰에서 프리고진이 벨라루스로 가겠지만 다시 아프리카 정글 같은 곳에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내에서도 배신자들을 찾아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은 푸틴 대통령이 결코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This is an enormous shock to Russian politics, an enormous shock to President Putin's regime. And it may be a harbinger, therefore, of much more troubled times for the regime in the future. 위기를 가까스로 벗어났지만 반란을 계기로 푸틴의 국정 장악력에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고르바초프 등 과거 지도자들이 쿠데타를 진압한 뒤 머지않아 권력을 내려놓게 됐다며 푸틴의 끝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이 바뀌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잇따랐습니다. 바그너 그룹 철수로 주요 전력의 공백이 불가피한 데다 병사들의 사기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힘겹게 대반격을 끌어온 우크라이나는 기회가 찾아온 듯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Что будем делать мы, украинцы? А мы будем защищать свою страну, мы будем защищать свою свободу. Мы не будем молчать и не будем бездействовать. Мы умеем побеждать, и это будет наша победа. 하지만 최대 굴욕을 당한 푸틴 대통령이 벨라루스에 있는 바그너 그룹을 이용해 우크라이나에 측면 공격을 가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러시아 용병 그룹을 이끄는 프리고진은 하루 만에 무려 1000km를 거침없이 진격했습니다. 짧지만 강력했던 반란, 시간대별로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Специально прибыл в Ростов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ровести операцию по уничтожению ЧВК «Вагнер». 러시아 국방장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프리고진은 지난 23일 밤 9시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군의 지도부에 악을 막겠다며 아무도 방해하지 말라고 모스크바로의 진격을 선언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2시간여 만에 프리고진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발동하고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프리고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4일 새벽에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러시아 본토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7시 30분에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러시아 서남부 지역인 로스토프주 로스토프 나도누에 있는 군 사령부를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로부터 110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상황이 긴박하게 흐르자 푸틴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발표합니다. 우리는 등에 칼이 꽂히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 프리고진은 배신자라며 반역 가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경고도 남겼습니다. 하지만 낮 12시 프리고진은 모스크바에서 500km 떨어진 보로네시주 입성을 알렸고요. 자신들이 애국자라며 투항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시각 24일 밤 8시 30분 프리고진은 철수를 선언합니다. 모스크바를 불과 200km 남겨둔 지점이었습니다. 벨라루스 루카셴코 대통령의 중재에 반란을 멈춘 겁니다. 프리고진은 벨라루스로 떠나고 바그너군도 처벌을 면하는 방향으로 합의한 걸로 보입니다. 반란은 짧고 굵게 끝났지만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빠른 진격의 배경에 러시아 정규군의 저항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프리고진이 철수할 당시 러시아 주민의 분위기는 마치 개선군을 방불케 할 정도였습니다. 진격에 나섰던 프리고진이 돌연 철수를 결정한 것도 이해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여러 추측만 무성한 가운데 이번 반란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올해 1분기 가구 소득이 3.4% 늘 때 라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보다 3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을 보면 올해 1분기 전체 가구의 처분 가능 소득은 399만 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 늘었습니다. 이에 비해 서민들이 많이 찾는 가공식품, 특히 라면이 12.4%, 빵이 14.3%, 스낵 과자가 13.1%, 아이스크림이 11.8% 올라서 고공행진했습니다. 요즘 바깥에서 점심 한 끼 사 먹으면 10,000원이 넘는 경우가 많죠. 가격 부담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락이나 구내 식당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평일 점심시간,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구내식당입니다. 배식을 기다리는 줄이 길게 이어집니다. 5가지 반찬이 담긴 점심값이 5,500원으로 주변 식당보다 절반 가까이 가격이 저렴합니다. 근처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다른 데에 비해서 하루에 한 5,000원 정도의 절감 효과로 인해서 한 달 평균 25에서 30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어가지고 매일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외식 품목 가운데 서울에서 10,000원으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메뉴는 김밥이나 자장면 등 4가지 뿐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4,000원에서 5,000원 정도면 구매 가능한 편의점 도시락도 인기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2분기를 비교해보면 편의점 3사 도시락 매출은 적게는 30%, 많게는 70% 넘게 증가했습니다. 외식 물가 상승과 함께 배달 서비스의 배달료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합리적인 가격의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치찌개를 파는 한 식당 주인은 원재료 값이 계속 오르고 있지만 손님이 끊길까 봐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너무 이제 원자재 값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올릴 수 있는 그런 명분은 충분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올릴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이제 부담을 안고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달 외식 물가 지수는 117.43으로 전달보다 0.2% 올라 30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0,000원으로 인상되면 일자리가 최대 6.9만 개 감소하고 특히 청년층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폭이 클 거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전북대 최남석 교수에게 의뢰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효과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전경련은 취약계층의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위원장과 방통위 관계자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을 비판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는 데 개입하고 TV조선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한 전 위원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시작이고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저희들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결국은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상의 문제점도 있었다는 주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공소사실 전체 내용을 다 부인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관계 그리고 법리적 측면에서 공소사실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저희들을 반론을 펼칠 겁니다. 최근 2년간 영아 살해 관련 판결문을 분석해보니 집행유예가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일반 살인죄보다 턱없이 적은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건데요. 이 역시 엄연한 살인 행위라는 점에서 낡은 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최근 경기도 수원 영아 살해 여성에게도 영아 살해죄가 아닌 살인죄 적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전북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여성 A씨는 지난 2021년 4월 같은 병원 직원과 교제해 아이를 가졌습니다. 남성이 임신 중단을 요구할까 봐 임신 사실을 숨겼지만
이를 알게 된 남성은 불법 약물까지 구해 A씨에게 먹였습니다. 결국 A씨는 임신 8달 만인 지난해 1월 집 화장실 변기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꺼내지 않아 30분 만에 숨지게 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영아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1심 결과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였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라면서도 A씨가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해 자기 주장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른바 조건 만남으로 만난 남성과 아이를 낳고 키우기 어렵다는 이유로 살해한 여성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원치 않은 임신과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당황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이 참작된 겁니다. YTN이 최근 2년간 영아 살해 사건의 1심 판결문 11건을 분석해보니 이처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가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징역 2년에서 3년이 대부분이었는데 최대 징역 10년까지인 법정형의 절반도 미치지 못합니다. 최소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일반 살인죄나 최소 7년 이상인 존속 살인죄보다도 형량이 낮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은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고 숨기려 하거나 양육 어려움을 예상해 살해한 경우 적용되는데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거셉니다. 법이 만들어진 한국전쟁 직후엔 극심한 가난 등 현실을 반영해야 했지만 여러 사회보장제도가 갖춰진 지금은 일반적인 살인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부녀자가 이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는 그것에 대한 이제 수치심을 반영을 해서 이제 이렇게 양형을 이제 적게 하는 그런 규정을 만든 거 이제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요. 다만 영아 살해의 원인은 느슨한 사회 안전망 탓도 적지 않고 산후 우울증 같은 심신미약 요소도 재판에서 고려해야 하는 만큼 형량을 높이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서울 등 일부 내륙 지방은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청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시간당 2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늦게부터는 그 밖의 내륙으로도 시간당 20에서 40mm의 국지성 호우가 확대할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합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이미 제주도에는 250mm에 육박하는 큰 비가 내렸는데요. 내일까지 제주도 많은 곳에 200mm 이상, 남부지방에도 많게는 12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특히 가장 강한 비가 내리는 취약 시간대는 새벽과 출퇴근길이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내리겠고 시간당 20에서 40mm, 일부 지역은 시간당 60mm의 국지성 호우가 집중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강한 비가 예상되는 충남과 호남, 경남 지방은 산사태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한 단계 상향됐습니다.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등 피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에서 잠시 벗어나면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지만 주후반 장마전선이 다시 활성화하면서 또 한 차례 강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